여러분, 이 노래를 아시나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입니다. 80년대 한국을 강타했던 이 노래가 지금 미국 전역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급기야 이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여성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밀러입니다. 27살의 사진작가죠. 저는 뉴멕시코의 작은 사막 마을에서 자랐어요. 아버지 없이 저를 키우신 어머니는 3가지 일을 동시에 하시면서도 늘 미소를 잃지 않으셨죠. 집세가 밀리고 끼니를 걸을 때도 있었지만 어머니는 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응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카메라를 처음 들었던 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렴. 저는 평생 그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제가 포착한 진실과 아름다움을 담아내려 노력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찾아왔죠. 한국의 전통 문화를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에 선발된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한국 프로젝트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가슴이 떨렸습니다. 지도에서만 보던 작은 나라. 하지만 그곳에는 제가 아직 보지 못한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을 거라 믿었어요. 그렇게 남해의 작은 섬에 도착했을 때 처음 마주한 풍경은 숨이 멎을 듯 아름다웠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그물을 걷는 어부들, 바닷바람에 너울대는 빨간 고추띠, 좁은 골목길을 달리는 아이들. 카메라 셔터 소리가 멈추지 않았죠.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했나 봐요.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니 어느새 할머니들은 제게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시고 아이들은 제 카메라 앞에서 장난을 치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이준석을 만났습니다.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남자를 말이죠. 첫 만남은 새벽 부두에서였어요. 어르신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는 모습을 찍으려 했는데 렌즈 너머로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새벽 햇살을 받으며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셔터를 누르려는 순간 준석 씨가 고개를 돌려 제 쪽을 바라봤어요. 외지 손님이신가 봅니다.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목소리였어요. 카메라를 들고 있던 제 손이 살짝 떨렸죠. 준석 씨는 자신을 수산업 엔지니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통 어업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 마을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자주 준석 씨의 일터를 찾았습니다. 어촌계 어르신들과 의논하는 모습,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을 살피는 모습,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모습까지 모든 순간이 제 카메라에 담겼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어요. 준석 씨는 제게 마을의 구석구석을 소개해 주었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때로는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기도 했죠. 그럴 때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준석 씨가 제게 물었습니다. 사라 씨는 왜 하필 이런 작은 섬마을을 선택했나요? 잠시 생각해보다가 대답했죠. 진실된 삶의 모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찾은 것 같아요. 저의 대답에 준석 씨는 말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찾은 건 단순히 사진 속 진실만이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봄날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봄이 깊어갈수록 준석 씨의 모습은 제 카메라 속에 더 자주 담기게 됐습니다. 새벽이면 어르신들과 함께 그물을 손질하고 한낮에는 양식장을 살피며 저녁이면 컴퓨터 앞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준석 씨의 하루는 쉼없이 바빴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어르신들의 허리가 아프다는 말씀에 안마기를 사다 드리고 젊은 어부들의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 마을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전통은 지키되 젊은이들이 돌아올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야 해요. 32이라는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준석 씨의 어깨에는 마을의 미래가 걸려 있었습니다. 스마트 양식 시스템을 도입해 어르신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고 젊은이들이 돌아와 새로운 방식으로 어업을 이어갈 수 있게 만드는 것. 그의 노트북 화면에는 늘 복잡한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느 날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수온과 염도, 산소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데이터예요. 이걸로 최적의 양식 환경을 만들 수 있죠. 어르신들의 경험과 이 데이터가 만나면 우리 마을 어업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거예요. 설명하는 준석 씨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셔터를 눌렀죠. 렌즈 너머로 보이는 그의 모습에서 순수한 열정이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저희는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됐습니다. 준석 씨의 일과를 따라다니며 사진을 찍다 보면 어느새 해가 저물어 있었죠. 때로는 마을 어귀의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소주 한 잔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반대가 심했어요. 젊은 놈이 뭘 안다고 이것저것 들쑤시냐고. 준석 씨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죠.
매일 새벽 어르신들과 바다에 나가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골목길을 걸으며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제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카메라 셔터 소리보다 준석 씨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죠. 봄바람이 선선해지던 어느 날 저녁, 준석 씨가 제안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마을 뒷산으로 향하는 길, 준석 씨의 손에는 낡은 가방이 들려 있었어요. 좁은 산길을 30분쯤 오르자 탁 트인 전망대가 나왔습니다. 발 아래로는 어촌 마을의 불빛이, 머리 위로는 쏟아질 듯한 별들이 반짝였죠. 와, 이런 곳이 있었네요. 감탄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던 비밀 장소예요. 사라 씨가 오신 뒤로 계속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준석 씨는 가방에서 낡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듯한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누르자 잔잔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이 노래 아세요? 심수봉의 백만송이 장미라는 노래예요. 머리를 살며시 흔들자 준석 씨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세상 모든 장미를 바치고 싶다는 노래예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노래인데 당신에게 꼭 들려주고 싶었어요. 노래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한국어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애잔하면서도 깊은 사랑이 담긴 목소리가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 우리는 그렇게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사가 궁금하시죠? 준석 씨가 천천히 영어로 번역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정성스레 옮기는 그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났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는 한없는 마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다는 간절함. 노래가 끝나고도 한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봄밤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고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려왔죠.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을 때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노래 가사처럼 진실한 마음이 전해져 왔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욱더 깊게 변화했습니다. 더 이상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만 바라보는 대상이 아닌 제 인생의 한 부분으로 준석 씨가 스며들었죠. 양식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저는 준석 씨의 곁에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담긴 준석 씨의 모습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마을을 위해 일하는 모습만 담았다면 이제는 그의 작은 표정 하나하나가 제 눈에 특별하게 보였죠. 햇살 아래 반짝이는 눈빛, 어르신들과 이야기할 때 살며시 올라가는 입꼬리, 피곤할 때 무의식적으로 비비는 눈가까지. 봄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매일 밤 그 전망대에 올라가 백만송이 장미를 들었습니다. 준석 씨는 매번 조금씩 다르게 가사를 해석해 주었죠. 그때마다 노래는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때로는 애틋하게, 때로는 설렘 가득하게, 때로는 가슴 시리도록 절절하게.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완벽한 봄날이 곧 끝날이라는 것을. 그리고 준석 씨의 마음 한켠에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도요. 시간이 흘러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할 무렵 준석 씨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 보이는 정도였어요. 양식장에서 데이터를 확인할 때도 한숨을 자주 쉬었고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도 예전만큼 밝지 않았죠. 저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걱정되는 마음에 건네본 말이었지만 준석 씨는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아니에요. 할 일이 많아서. 그러면서 준석 씨는 점점 더 자주 만남을 미루기 시작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거나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취소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망대에서 함께 보내던 저녁 시간도 어느새 추억이 되어가고 있었죠. 데이터 분석이 좀 늦어져서 어르신들과 급한 회의가 있어서 죄송해요. 오늘은 정말 바빠서. 매번 다른 이유였지만 준석 씨의 목소리에는 항상 무언가 숨기는 듯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통화할 때면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어가는 것이 느껴졌고 우연히 마주칠 때면 서둘러 자리를 피하기도 했죠. 그렇게 봄에 찍었던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준석 씨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으니까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언제부터 저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던 걸까요? 결국 저는 용기를 내어 준석 씨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늦게 퇴근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집 앞에서 기다렸죠. 하지만 그날 본 것은 제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어둑해진 골목길에서 마주친 준석 씨는 누군가와 격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준석 씨는 한참을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힘없이 축 처진 어깨가 가로등 불빛 아래 떨리고 있었죠. 그제야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던 창문, 항상 주머니를 더듬던 손길, 어르신들 앞에서만 지었던 밝은 미소들을 말이죠. 다음 날, 저는 마을 어르신께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준석 씨 가족에 대해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어르신은 한참을 망설이시다 말씀하셨죠.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큰 빚을 지셨어. 준석이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그 빚을 떠안고 살았다고 하더구먼. 그래도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었어. 대학도 포기하고 여기서 일하면서 빚을 갚았는데 그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알게 된 진실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준석 씨는 혼자서 이런 무게를 견디고 있었던 거였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며칠 후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아침 일찍 집 앞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이렇게 편지로 인사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당신은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이뤄야 할 사람이에요. 당신의 카메라가 담아낼 아름다움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의 날개를 짓누를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래된 빚과 책임들로 움직일 수 없는 제가 어떻게 당신의 동반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마을 사람들을 돕는 것도 가족의 빚을 갚는 것도 저에겐 포기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하지만 당신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제가 당신의 꿈을 가로막는 존재가 될까 두려워졌어요. 이 테이프를 남깁니다. 우리가 함께 들었던 백만송이 장미. 노래처럼 당신에게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선물하고 싶었지만 제가 줄 수 있는 건 이 낡은 테이프뿐이네요. 사랑했습니다.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준석.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달려가 보았지만 준석 씨의 집은 이미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은 새벽 일찍 짐을 싸서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준석 씨는 제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봄날의 꿈처럼 흔적도 없이. 이후 저는 일주일을 넋을 놓고 지냈습니다. 카메라를 들 수도 없었고 마을을 돌아다닐 용기도 나지 않았어요. 매일 밤 테이프를 들으며 준석 씨의 목소리를 그리워했죠. 결국 저는 미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이 마을에 있을 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준석 씨를 떠올리게 했으니까요. 새벽 부두의 햇살도, 전망대의 별빛도, 좁은 골목길의 발자국 소리도, 그리고 한 달 뒤 뉴욕의 작은 병원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의사의 말씀으로는 2달 정도. 그러니까 준석 씨가 떠나기 전이었던 거죠. 병원을 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거리의 소음도, 사람들의 웅성거림도 들리지 않았어요. 귓가에는 그날 들었던 백만송이 장미 선율만이 맴돌았죠. 준석 씨는 모르겠죠.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선물로 남았다는 것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새 생명과 함께 저는 더 강해져야만 했어요. 창가에 앉아 배를 살며시 어루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이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하나 더 생겼네요. 봄날의 섬마을에서 시작된 백만송이 장미만큼이나 아름다웠던 사랑 이야기를.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그날부터 제 인생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작은 생명이 자라날수록 마음속에 그리움도 함께 자라났어요. 뱃속 아이는 제게 준석 씨의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초음파 사진을 볼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을 닮을까? 준석 씨의 따뜻한 미소를 물려받게 될까? 그렇게 에밀리가 태어났습니다. 처음 아이를 안았을 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에밀리는 정말 준석 씨를 닮았거든요. 특히 무언가를 유심히 바라볼 때면 살짝 깊어지는 미간까지 마치 준석 씨의 작은 복사본 같았죠. 에밀리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피아노를 처음 배우던 날 5살짜리 아이는 이미 멜로디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더군요. 클래식을 전공하리라 생각했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세계 음악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거 들어봐요. 인도네시아 가물란 음악이에요. 이걸 재즈와 섞으면 어떨까요? 우와, 이건 몽골의 흠이에요. 현대 클래식과 합치면 정말 특별한 소리가 날 것 같아요. 에밀리의 방에서는 늘 세계 각국의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아이는 서로 다른 문화의 음악을 자연스럽게 융합해냈죠. 20살이 된 지금 에밀리는 아시아와 서양의 음악을 연결하는 프로듀서로서 이미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제가 에밀리에게 제대로 들려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버지, 준석 씨에 대한 것이죠. 어린 시절 에밀리가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저는 늘 두루뭉술하게 대답했어요. 너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었어.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지. 우리는 서로 많이 사랑했단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어. 에밀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한국 문화를 찾아보곤 했죠. 한국어를 독학으로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전통 음악을 공부하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뭔가요? 집 정리를 돕던 에밀리가 제 서랍 깊숙이 보관해두었던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발견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백만송이 장미라는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이 테이프, 왜 이렇게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엄마가 좋아하는 노래인가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너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들려준 노래란다. 에밀리의 눈이 커졌어요.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들도 꺼냈습니다. 봄날의 섬마을, 새벽 부두에서 일하는 준석 씨, 전망대에서 찍은 별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순간들까지. 이분이 아버지신가요? 에밀리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매만졌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에밀리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뉴멕시코에서 자란 젊은 사진작가가 한국의 작은 섬마을에서 만난 수산업 엔지니어와의 이야기를, 전통과 현대를 잇고자 했던 그의 꿈, 마을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짧지만 강렬했던 사랑까지. 에밀리는 밤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백만송이 장미를 틀었죠. 낡은 테이프에서 노이즈가 섞인 채 흘러나오는 노래를 들으며 에밀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이토록 한국 음악에 끌렸는지.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였네요. 며칠 후 에밀리가 제 앞에 섰습니다. 엄마, 한국에 가요. 이제는 알아야 해요. 아버지가 왜 떠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엄마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20년이나 지났는데, 준석 씨는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하지만 에밀리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엄마도 알고 싶지 않으세요? 아버지가 정말 어떤 선택을 하셨는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리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모르고 계신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요. 에밀리의 말은 제 마음 깊숙이 묻어두었던 감정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요. 저도 알고 싶었어요. 준석 씨는 잘 지내고 있는지, 그날의 선택이 그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결국 저는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찾는 한국, 그리고 그 작은 섬마을. 가방을 싸면서 낡은 테이프를 조심스레 넣었어요. 이제는 에밀리와 함께 이 노래를 들으며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이번엔 우리가 아버지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버지의 음악을 완성하고 싶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이 만나는 곳에서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음악을 만들고 싶어요. 에밀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전 봄날 별들이 쏟아지던 그 전망대에서 들었던 백만송이 장미처럼 우리의 이야기도 새로운 멜로디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20년 만에 다시 밟는 남해의 흘길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섬으로 향하는 내내 가슴이 떨렸어요. 에밀리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을 눈에 담느라 바빴지만 저는 손바닥에 땀이 날 정도로 긴장되었죠. 버스가 바닷가 도로를 달릴 때면 문득문득 지난날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기에요, 엄마. 바다가 보여요. 에밀리의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 저 바다를 보며 너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을 시작했단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스무의 정과는 많이 달라진 풍경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은 넓어졌고 낡은 집들은 새 단장을 했더군요. 하지만 저 멀리 보이는 바다만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찍은 사진 속 그 마을이에요? 그래, 하지만 많이 변했구나.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추억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저기 골목에선 준석 씨와 처음 마주쳤고 저 포장마차에선 소주 한 잔을 나눴죠. 어르신들이 모이던 포구의 나무 벤치는 아직도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이준석 씨를 아세요? 지나가는 주민에게 조심스레 물었지만 고개를 저을 뿐이었죠. 여러 사람에게 물어보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한 할머니께서 저희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아가씨, 혹시 20년 전에 여기 왔던 그 외국인 사진작가?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할머니는 저를 기억하고 계셨던 거죠? 네, 맞아요. 저예요. 그래, 내가 찍어준 사진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단다. 그런데 이 젊은 아가씨는? 할머니의 시선이 에밀리에게 향했습니다. 제 딸이에요. 준석 씨의 말을 잊지 못했지만 할머니는 이해하신 듯 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준석이가 알면 얼마나 놀랄까. 할머니의 말씀에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석 씨를 아세요? 그럼 지금은 마을 끝자락에 있는 해양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지. 어촌 사람들 돕는다고 매일 늦게까지 불 켜고 있더구나. 빚도 다 갚고 이제는 제법 자리 잡았어. 할머니의 말씀에 에밀리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찾았어요. 아버지를. 연구소로 가는 길은 멀지 않았습니다. 해 진녘에 붉은 노을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죠. 작은 건물 앞에 섰을 때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준비되셨어요? 에밀리가 물었지만 사실 저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20년이라는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으니까요.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서자 컴퓨터 화면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흰머리가 희끗하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그 뒷모습만으로도 알 수 있었어요. 준석 씨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업무가. 뒤돌아보던 준석 씨의 말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준석 씨의 눈이 커졌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사라, 정말 당신이군요. 그 목소리는 여전했어요.
따뜻하면서도 묵직한 그 시절 그대로의 목소리. 에밀리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테이프를 꺼내들었죠. 이 테이프, 엄마가 저에게 들려줬어요. 그 노래를 들으며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준석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 에밀리 앞에 섰어요. 우리의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준석 씨는 에밀리와 저를 동시에 끌어안았어요. 그의 어깨가 흔들렸고 뜨거운 눈물이 제 어깨를 적셨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땐 떠나는 것이 당신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매일 당신과 우리 아이를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연구소의 불빛 아래에 우리 세 사람은 오랫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창밖으로는 파도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 배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예요. 20살이고 음악 프로듀서예요. 에밀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석 씨는 에밀리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쌌어요.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그동안 잘 지냈니? 에밀리는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네, 엄마가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노래 덕분에 아버지를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준석 씨의 시선이 에밀리의 손에 들린 테이프로 향했습니다. 이걸 아직도 가지고 있었군요. 당신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으니까요. 제가 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우리에겐 나눌 이야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20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워하며 살아온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는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들.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새로운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죠. 준석 씨는 우리를 위해 연구소 근처에 있는 작은 집을 마련했어요. 창 너머로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집이었죠. 아침이면 파도 소리와 함께 눈을 뜨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식탁에 앉아 함께 아침을 먹으며 에밀리가 말했죠. 준석 씨는 말없이 미소 지었지만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보았어요. 20해 동안 그리워했던 일상이 이제야 시작된 거니까요. 저는 다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20년 전에는 외지인의 시선으로 마을을 담았다면 이제는 이곳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었죠. 새벽 어시장의 활기찬 모습, 노을 속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 스마트 양식장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의 모습까지 모두 정성스레 담으며 사진전을 올리고 있죠. 이번 사진전의 주제는 뭐예요? 준석 씨가 물었어요. 시간을 건너는 사랑이에요. 20해 전의 사진들과 지금의 모습을 나란히 전시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도 함께 담을 거예요. 준석 씨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어촌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그의 곁에는 우리가 있었으니까요. 때로는 제가 연구소로 도시락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양식장을 둘러보기도 했죠. 아버지, 이건 어떠세요? 어느 날 에밀리가 들려준 곡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전통 어촌의 뱃노래와 서양 클래식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음악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준비하는 새 프로젝트예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음악의 만남, 그리고 그 속에 우리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싶어요. 에밀리는 열정적으로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뱃노래를 녹음하고 파도 소리와 새소리를 채집하고 때로는 밤새 작업실에서 음악을 만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 뒷산에 진달래가 피고 바다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쳤죠. 준석 씨는 저를 그날의 전망대로 데려갔어요. 20년 전 처음으로 백만송이 장미를 들려주었던 그곳이었죠. 여기,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준석 씨는 들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수줍게 피어난 작은 꽃이었어요. 백만송이는 아니지만 이 한 송이에 내 모든 마음을 담았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 사랑이면 충분해요.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는 그 순간 에밀리가 가져온 작은 스피커에서 백만송이 장미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에밀리가 새롭게 편곡한 버전이었죠. 전통 가야금의 선율과 서양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소리가 어우러진 그 음악은 마치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 노래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싶어요. 에밀리가 말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사랑이 음악이 되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이야기를요. 우리 세 사람은 바닷가 돌계단에 나란히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와 백만송이 장미 선율이 어우러지는 가운데 20해라는 시간의 무게가 사랑으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함께. 준석 씨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겐 이미 영원한 시간이 주어져 있었으니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작은 섬마을을 넘어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에밀리의 음악을 통해, 제 사진을 통해, 그리고 우리 가족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한 곡의 노래가 맺어준 인연,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이어진 사랑과 가족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겠죠. 오늘도 저녁이 되면 우리는 함께 백만송이 장미를 들을 겁니다. 에밀리는 새로운 편곡을 시도하고 저는 카메라에 우리의 일상을 담고 준석 씨는 조용히 미소 지을 거예요. 20해 전 봄날의 전망대에서 들었던 그 노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자장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그리움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그리고 이제는 영원한 사랑의 증표로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이제서야 완전한 가족이 되었으니까요. 부디 저희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혼자 하겠습니다. 한국인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여기 캐나다의 교무실에서 한 학생이 선생님께 빌고 있습니다. 한국인과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없다며 무릎까지 꿇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국 이 학생은 한국인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고 이후 부모님께 한국으로 가고 싶다며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 학생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 최고 명문인 웨스트뷰 고등학교에 다니는 제이든 김입니다. 이름에서 보다시피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이에요. 하지만 저는 한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정확히는 경멸하죠. 그 이유를 위해서는 먼저 제 과거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아직도 그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가 시작이었어요. 그날은 화창한 봄날이었죠. 평소처럼 도시락을 들고 카페테리아로 향했는데 반 친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너는 한국인이라며? 우리랑 다르잖아. 반쪽짜리네? 라며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락 속 김치를 보고 시작된 놀림이었죠. 어우, 이상한 냄새. 쓰레기같이 생긴 거 먹네. 라는 말이 귓가를 때렸어요. 그날 어머니가 정성스레 만들어주신 도시락은 쓰레기통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부터 시작된 학교 생활은 매일이 지옥 같았습니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은 제 책상 위에 쓰레기를 던져놓고 달아났고 체육 시간에는 아무도 저를 팀에 넣어주지 않았어요. 급식실에서는 제가 앉으면 다른 아이들이 자리를 피했죠. 한국인이랑 같이 밥 먹기 싫어? 라는 말이 등 뒤에서 들려올 때마다 숟가락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어떤 날은 점심을 먹지 않고 도서관 구석에 숨어 있기도 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3학년 때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한 무리의 학생들이 화장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꺼져 라고 소리치며 물을 뿌리곤 했죠. 젖은 옷을 말리러 양호실에 가면 양호 선생님은 또 넌가 보다 라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넘어졌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봤자 상황이 더 나빠질 거란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제 사물함에 한국으로 돌아가 라는 낙서가 가득했어요. 지우고 또 지워도 다음 날이면 더 난잡한 글들이 새겨져 있었죠. 선생님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친구들과 잘 지내보려 노력해봐 라는 무책임한 위로뿐이었습니다. 때로는 복도를 지나가다 누군가 던진 지우개에 맞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못 본 척했죠.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게임을 철저하게 부정하기 시작했어요. 영어만 사용했고 한국어로 말을 걸어오는 부모님께도 영어로만 대답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죠. 결국 한국 음식은 제 도시락에서 영영 사라졌고 샌드위치와 파스타만 가득했어요. 집에서도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냄새가 나면 창문부터 활짝 열었습니다. 제 몸에 냄새가 묻을까 봐서요. 그리고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1등을 하면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밤낮 없이 공부했죠. 특히 프로그래밍에 푹 빠졌습니다. 코딩은 인종이나 국적을 따지지 않으니까요. 오직 실력만이 중요했죠. 게다가 밤늦게까지 코딩에 몰두하다 보면 현실의 아픔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12살 때 처음으로 프로그래밍 대회에서 우승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졌죠. 제이든, 너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생각을 했어? 처음으로 친구들이 제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제 노력은 중학교에서 더 큰 결실을 맺었어요. 1학년 첫 시험부터 전교 1등을 차지했죠. 그 후로는 단 한 번도 그 자리를 내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수학 시간에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이든한테 물어보자. 가 교실에 새로운 규칙이 됐고 컴퓨터 시간에는 다들 제자리로 몰려들었죠. 전국 청소년 프로그래밍 대회에서는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직접 전교생이 모인 조회 시간에 제 이름을 호명하셨죠. 제이든 김은 우리 학교의 자랑이자 캐나다의 미래입니다. 그 말씀에 체육관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성공 속에서도 저는 한국인 한국계 학생들을 더욱 멀리했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면 일부러 얼굴을 찌푸렸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 큰 소리로 한숨을 쉬었죠. 그들과 어울리는 것만으로도 제가 한국계라는 게 드러날까 봐 두려웠거든요. 나는 캐나다인이야.
한국과는 아무 관계없어. 라는 이 말은 제 입버릇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완벽한 캐나다인이 되어가고 있었죠. 적어도 제가 그렇게 믿기로 했습니다. 거울 속의 동양인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느끼는 불편함은 깊숙이 묻어두었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이 흔들릴 만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고등학교 2학년 2학기가 시작되던 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1교시 수업이 시작되기 전 담임 선생님께서 새로운 전학생을 소개하셨죠. 여러분, 오늘부터 새로운 서준호 학생이 우리 반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불쾌감이 올라왔어요. 또 한국 학생이라니. 게다가 준호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자신이 캘거리 국제 해킹 대회 우승자라는 걸 언급했죠. 그 말에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특히 컴퓨터 과학 선생님은 눈을 반짝이며 와,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감탄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호기심을 못 이기고 캘거리 해킹 대회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결승전 장면에서 준호는 믿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보안 취약점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심사위원들이 역대 최연소 우승자라며 칭찬하는 가운데 준호는 완벽한 영어로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었죠. 이 기술을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쓰고 싶습니다. 그 당당한 모습에 제 가슴이 불편하게 조여왔어요. 더 놀라운 건 준호의 인공지능 프로젝트였습니다. 노인 돌봄 로봇을 개발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이미 캘거리의 한 양로원에서 프로토타입을 테스트 중이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인다고 하더군요. 컴퓨터실에서 우연히 본 준호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는 제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교실에서의 준호는 더욱 빛났어요. 수업 시간마다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고 어려운 개념을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죠. 체육 시간에는 운동을 잘 못하면서도 항상 웃으며 즐겁게 참여했고 점심시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한국 음식을 나눠주며 문화를 소개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거슬렸죠. 게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겪을 때면 준호가 먼저 다가가 도와줬어요. 수학 문제를 못 푸는 친구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영어 발표를 앞둔 친구의 원고를 봐주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자문했습니다. 나는 왜 저러지 못했을까? 그럴 때마다 준호에 대한 질투심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그중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준호의 당당함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꺼내는 준호를 볼 때마다 제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김밥을 보고 놀림받던 순간들, 도시락 냄새 때문에 급식실에서 쫓겨나듯 나왔던 기억들이 말이죠. 하지만 준호는 저와 달랐습니다. 이거 김치찌개야. 한번 먹어볼래? 준호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한식을 권했어요. 놀라웠던 건 아이들의 반응이었죠. 와, 진짜 맛있다. 내일도 좀 나눠줘.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죠? 제가 당했던 그 모든 차별과 놀림은 뭐였던 걸까요? 게다가 한국어로 통화하는 준호를 볼 때면 더 화가 났어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쓰는 게 늘 두려웠는데 준호는 거리낌 없이 한국어를 썼죠. 심지어 친구들이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할 때면 준호의 얼굴에는 자부심마저 보였어요. 한글은 세종대왕님이 만드신 거야. 정말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문자 체계야. 이런 설명을 하는 준호를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것들을 준호는 왜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걸까요? 더 괴로웠던 건 준호를 보면서 제 안에서 일어나는 낯선 감정이었어요. 부정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부러웠거든요. 준호처럼 당당할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준호를 향한 질투심은 그래서 더 커져갔죠. 하지만 제일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첫 중간고사 성적이 발표된 날, 저는 처음으로 2등이란 걸 경험하게 되었거든요. 수학에서 2점, 물리에서 3점, 컴퓨터 과학에서는 무려 5점 차이로 준호에게 졌죠. 선생님들은 두 천재의 선의의 경쟁이라며 좋아하셨지만 저에게는 처참한 실패였습니다. 제이든, 이번이 내가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야. 이러한 담임 선생님의 위로는 오히려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한 번도 놓친 적 없는 1등을 한국에서 온 학생에게 져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더 고통스러운 건 준호의 겸손함이었어요. 시험이 끝난 후 준호가 제게 다가와 제이든, 내가 워낙 뛰어나서 오히려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 라고 말했을 때 그 진심 어린 눈빛이 미워 죽겠더라고요. 방과 후 코딩 클럽의 풍경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제 조언을 기다렸는데 이제는 준호의 설명에 집중했죠. 와, 준호 방식이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하면 정말 실행 속도가 2배나 빨라지네. 이런 감탄사가 오갈 때마다 제 자리가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후 저는 주말에도 공부에만 매달렸습니다. 다음 시험에서는 꼭 이기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컴퓨터 앞에 앉아있으면 자꾸 준호의 프로젝트가 떠올랐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들은 대회 우승을 위한 것들 뿐이었는데
준호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고 했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희 완벽했던 세상은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균열이 오히려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시작이 될 거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교내 AI 스타트업 경진대회 참가팀 발표가 있던 날이었죠. 컴퓨터과학 선생님께서 참가 팀 명단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마지막 팀을 발표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제이든 김과 서준호입니다. 순간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느껴졌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혼자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이번 대회는 반드시 2인 1조로 참가해야 해. 게다가 너희 둘은 우리 학교에서 가장 뛰어난 프로그래머들이잖니. 좋은 시너지가 날 거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방과 후 선생님을 다시 찾아갔죠. 다른 친구랑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어떻게든 팀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제이든, 내가 준호를 왜 이렇게 피하는지 알아. 하지만 가끔은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상황이 가장 큰 성장의 기회가 되기도 해. 그렇게 며칠 뒤 첫 팀 미팅 날 도서관 한켠에서 준호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이 자리까지 오는데도 큰 결심이 필요했거든요. 제가 대놓고 싫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었으니까요. 저를 비난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죠. 하지만 준호가 도착하자마자 꺼낸 첫 마디는 의외였습니다. 제이든, 혹시 농어촌 지역의 의료 격차 문제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이후 준호가 제안한 프로젝트는 놀라웠어요. AI를 활용해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는 원격 진료 시스템이었죠. 응급 상황 시 증상을 분석해 초기 대응 방법을 안내하고 AI가 실시간으로 환자의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캐나다의 오지나 한국의 시골처럼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거야. 준호의 설명을 들으며 제 안에서 뭔가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그 로봇 같은 한국 학생의 생각일까요? 더구나 준호는 이미 이런 시스템의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더군요.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난관에 부딪혔죠. 하지만 준호의 리더십은 항상 빛을 발했죠.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제가 실수로 중요한 코드를 날려버렸을 때였어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저는 심하게 책망했을 텐데 준호는 달랐습니다. 괜찮아. 이런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100억 번을 만들어뒀으니까 같이 복구해보자. 준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함께 코드를 다시 작성하면서 오히려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낼 수 있었죠. 준호는 제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제이든, 내 방식도 좋은데 여기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너의 알고리즘 실력과 내가 알고 있는 의료 데이터 처리 방식을 합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 그렇게 저는 점점 프로젝트에 몰입해갔어요. 밤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코딩을 하는 날이 많아졌죠. 준호는 매번 도시락을 2개씩 싸와서 저와 나눠 먹었어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그의 도시락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프로젝트 자료를 가지러 학교에 들렀다가 우연히 준호를 발견했습니다. 도서관 구석에서 초등학생들과 함께 있었죠. 호기심에 몰래 지켜보니 준호가 이민자 가정 아이들에게 무료로 코딩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코딩은 우리가 꿈꾸는 걸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이는 걸 보며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어요. 준호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고 포기하려는 아이가 있으면 끝까지 격려했죠. 그제야 알았어요. 왜 준호가 우리 프로젝트에서 그토록 의료 격차 해소를 강조했는지를.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나중에 물어보니 준호의 대답이 저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어요. 나도 처음 캐나다에 왔을 때 많이 힘들었어. 언어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달랐으니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 이제는 내가 그런 도움을 줄 차례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들으며 문득 깨달았어요. 준호는 자신의 뿌리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다른 사람을 돕는 데 쓰고 있었어요. 저희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준호의 의료 지식과 제 알고리즘 개발 능력이 만나 시너지를 냈죠. 응급 상황 감지 정확도 98%, 의료진 연결 시간 5분 이내. 우리의 시스템은 점점 현실화되어 갔어요. 저는 매일 밤 준호와 화상통화로 코드를 검토하고 개선점을 찾았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어느새 준호의 조언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의 관점은 늘 새로웠고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을 짚어주었거든요. 제이든, 너의 코딩 실력은 정말 대단해.
나는 이런 최적화는 생각도 못했어. 준호의 진심 어린 칭찬에 처음으로 순수한 기쁨을 느꼈어요. 그렇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준호에 대한 제 편견은 허물어져 갔습니다. 더 이상 한국에서 온 라이벌이 아닌 함께 꿈을 이뤄가는 동료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죠. 그러다 준호가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제안을 해왔습니다. AI 스타트업 경진대회가 끝난 다음 날이었어요. 준호와 저는 우리의 프로젝트로 당당히 1등을 차지했죠. 축하 파티를 하러 간 카페에서 준호가 갑자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제이든, 이번 여름방학에 특별한 계획 있어? 고개를 저었어요. 매년 그렇듯 집에서 코딩이나 하면서 보내겠거니 생각했죠. 그때 준호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에 같이 가보지 않을래? 내가 가이드 해줄게. 판교 테크노밸리랑 스타트업들도 구경하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한국이라니요?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그곳을요? 단호하게 거절했죠. 미안해. 난 관심 없어.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한국의 IT 기업들과 스타트업 현장을 보여주는 영상을 공유해줬죠. 특히 제 관심을 끈 건 인공지능 연구소들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의료 AI 시스템과 비슷한 프로젝트들을 실제로 개발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봐, 여긴 네이버 AI 연구소야. 우리 프로젝트 같은 거를 실제로 상용화하고 있대. 준호가 보여준 영상 속 연구소는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최첨단 시설과 자유로운 분위기. 문득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하지만 곧바로 현실적인 고민이 밀려왔어요. 제가 어떻게 한국에 간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나는 캐나다인이야. 한국과는 상관없어. 라고 외치고 다녔는데 갑자기 한국 여행을 간다고 하면 모두가 절 비웃지 않을까요? 특히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실 때마다 영어로만 대답하던 제가 이제 와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하면 너무 창피했습니다. 결국 저는 거짓말을 하기로 했어요. 시애틀에 사는 프로그래밍 대회 친구 집에서 2주 동안 지내면서 프로젝트를 할 거라고요. 부모님은 다행히 별 의심 없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제 이중생활이 시작됐죠. 저는 매일 방과 후 준호의 집에 가서 몰래 한국어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한글을 읽는 것조차 힘들었죠. 안녕하세요를 제대로 발음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한글을 배우면 배울수록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를 알게 됐을 때는 그 과학적인 구조에 감탄했죠. 준호의 어머니는 매번 저녁을 챙겨주셨어요. 처음에는 한국 음식 냄새가 나는 것조차 불편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맛에 빠져들기 시작했죠. 특히 김치찌개의 매콤한 맛은 왜 그동안 이걸 거부했나 싶을 정도로 중독적이었어요. 제이든 밥 떠먹어. 준호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차갑게 식구들을 대했는지 떠올라 부끄러워졌죠. 준호의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한국 문화에 대한 제 편견도 하나둘씩 깨져갔어요. 식사할 때면 항상 서로를 배려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가족 간의 끈끈한 정. 이런 모습들이 더 이상 낯설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출발 일주일 전,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결국 저녁 식사 시간에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사실 시애틀이 아니라 한국에 가려고 해요. 그 순간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한국인임을 부정하고 한국 문화를 무시했던 건 사실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어요. 제 뿌리를 알고 싶어요.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입을 여셨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믿었단다. 우리는 늘 기다리고 있었어.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마음의 문을 열었구나. 이제 진짜 내 모습을 찾아갈 수 있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편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그리고 곧 시작될 새로운 여행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죠.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고마워, 준호야. 내가 아니었다면 난 영원히 이런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야. 떨리는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표를 확인하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드디어 제 진짜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 시작되는구나라고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저와 준호는 11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한국 땅을 밟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죠. 입국장에서 마주한 로봇 안내원, 얼굴 인식으로 순식간에 끝나는 입국 심사, 공항 곳곳에 설치된 첨단 시스템들. 이미 공항에서부터 제가 상상했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애들아, 여기야. 준호의 사촌 민수가 마중 나와 있었어요. 민수는 유명 스타트업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죠. 공항에서 서울로 가는 길, 창밖의 풍경에 넋을 잃었어요. 수많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밤이 되자 도시는 반짝이는 불빛으로 가득 찼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 위의 전광판이었어요.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차량이 자동으로 속도를 조절하는 걸 보며 감탄했습니다. 첫날부터 정신없이 바빴어요. 민수가 데려간 곳은 코엑스의 삼성 딜라이트 전시관이었죠. 여기서 본 미래 기술 전시들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특히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전시물 앞에서는 한참을 떠나지 못했죠.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수술을 집도하는 체험을 했을 때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좁은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게 다 실제로 상용화된 기술들이야. 민수의 설명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알던 한국은 어디로 간 걸까요? 이튿날은 더 놀라웠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방문했는데 이곳은 한국의 실리콘밸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민수가 일하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전 세계에서 온 청년들이 한국의 IT 기술을 배우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어 했던 나라에 세계의 인재들이 모여드는 걸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매일 새로운 기술이 탄생해. 우리가 개발한 AI도 이미 실생활에 적용되고 있어. 민수의 회사에서 본 기술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만든 의료 AI 시스템보다 훨씬 진보된 것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뛰었죠. 이곳에서라면 제 꿈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강남 스타트업 허브 방문은 또 다른 충격이었어요. 이곳에서는 수많은 젊은 창업가들이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어가고 있었죠. 한 스타트업은 우리가 만든 것과 비슷한 의료 AI 시스템을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발전시켰더라고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부끄러움이 아닌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저도 한국계라는 걸요. 또한 서울대와 카이스트 캠퍼스 투어는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연구실에서 만난 학생들은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었거든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을 연구하고 그 과정에서 세계 여러 나라 연구진들과 협력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부끄러워졌어요. 그리고 가장 잊을 수 없던 것은 순천으로의 여행이었어요. 준호가 먼저 저에게 저희 할아버지 고향을 방문하자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잘하신 낡은 고목 앞에서 마을 어르신을 만났죠. 내가 우리 영수의 손주구나. 어르신의 그 한마디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영수. 제가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이름이었죠. 항상 품에 사탕 하나를 숨겨놓으셨다가 저에게 건네주셨던 따뜻한 할아버지의 얼굴이 생각이 나며 죄송함에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저 나무에서 매일 책을 읽으셨단다. 꼭 너처럼 공부를 무척 좋아하셨지. 어르신께서 들려주시는 할아버지의 이야기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캐나다로 가기 전 마지막으로 이 마을에 들르셨을 때의 이야기. 자식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셨다는. 할아버지, 죄송해요. 나무에 기대어 훌쩍이는데 준호가 조용히 제 어깨를 토닥였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부정하려 했던 것은 단순히 제 국적이 아닌 할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이었다는 걸. 한복을 처음 입어본 날도 특별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에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동안 부정했던 제 모습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경복궁을 거닐며 한국의 역사를 배우고 전통 다과를 마시며 예절을 배우는 동안 잃어버렸던 제 정체성을 조금씩 찾아가는 기분이었어요. 현대적인 문화도 놀라웠어요. PC방에서 밤을 새우고 노래방에서 목이 쉬도록 노래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런 문화 속에서 한국 청년들의 열정과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죠. 특히 새벽 3시에도 배달이 가능한 문화는 충격 그 자체였어요. 이게 정말 가능해? 라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죠. 그렇게 3주라는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떠나기 전날 밤 한강공원에 앉아 야경을 바라보며 울컥했습니다. 제가 그토록 부정하고 싶었던 이곳은 알고 보니 이렇게 멋진 곳이었던 거예요. 기술과 전통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열정적인 젊은이들이 꿈을 키워가는 곳. 이제는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계라는 걸,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다는 걸요. 인천공항으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들을 보며 눈물을 훔쳤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제 정체성을 부정하지 않겠다고, 오히려 이 경험을 토대로 더 넓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다고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곳에 다시 와서 제가 꿈꾸는 기술로 이 도시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싶다고요. 그렇게 캐나다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처음으로 한국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아빠 보고 싶었어요. 그 말에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
특히 준호가 운영하던 무료 코딩 교실에서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계약하자마자 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시도였어요. 도서관 한켠에서 이민자 가정 아이들을 모아 코딩을 가르치기 시작했죠. 제가 한국에서 보고 배운 것들을 하나하나 적용해 나갔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코딩은 우리가 꿈꾸는 걸 현실로 만드는 마법 같은 거예요. 준호에게 들었던 그 말을 이제는 제가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3명의 아이들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죠.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한국 게임을 당당히 밝히면서 오히려 다른 아시아계 아이들이 더 편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선생님도 우리처럼 이민자 가정이에요? 한 베트남계 아이가 물었을 때 저는 당당히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나도 너희처럼 2개의 문화 속에서 자랐어. 그리고 이제는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알게 됐단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자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화상통화를 하며 한국 캐나다 청소년 테크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월 1회 온라인 미팅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매주 양국 학생들이 모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교장 선생님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학교의 다문화 멘토링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문화적 차이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공유하는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게 일상이 되었고 급식실에서는 김치를 찾는 학생들이 늘어났죠. 밴쿠버 청소년 IT 콘퍼런스에서 연사로 서게 된 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했죠.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계라는 사실이 부끄럽고 숨기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우리가 가진 차이는 약점이 아닌 특별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제 정체성을 부정하면서 스스로를 가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의 3주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판교의 스타트업에서 만난 청년들의 열정, 순천에서 느낀 뿌리의 소중함, 그리고 준호를 통해 배운 진정한 리더십. 이 모든 경험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이중 문화의 배경이 자랑스럽습니다. 매주 토요일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요. 준호가 제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를요. 작은 변화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는 우리만의 특별한 색깔이 있어요. 그 색깔을 부정하거나 숨기지 마세요. 저처럼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 색깔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제이든 김이고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캐나다인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